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2023년 12월 14일 오후 3시 42분.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 지하 3층 글로벌 분석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 방에서 내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다. 우주는 조용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정확하다. 그 둘이 만났을 때 예측은 거의 항상 맞는다. 하지만 단 한 번 그 모든 공식이 틀어졌던 순간이 있었다. 바로 한국이 분석 대상이 되었을 때다. 내 이름은 데이비드 첸. 나사에서 15년째 국제 정세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매일 아침 8시면 사무실에 앉아서 인공지능, 오라클이 만들어낸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예측 리포트를 검토한다. 정치적 불안정 지수, 경제 성장률 전망, 자연재해 발생 확률, 테러 위험도, 기술 혁신 가능성. 모든 것이 수치로, 그래프로, 통계로 내 모니터 앞에 펼쳐진다. 오라클은 나사가 20년에 걸쳐 개발한 최첨단 예측 시스템이다. 전 세계 위성 데이터,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경제 지표, 날씨 패턴, 심지어 개인들의 검색 기록까지 분석해서 한국가의 미래를 예측한다. 정확도는 95%. 지금까지 놓친 중대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평소처럼 일일 리포트를 스크롤하고 있었다. 중동 4개국 분쟁 예측치는 78%, 러시아의 다음 위성 발사는 내달 23일 예정, 미국 내 정당 지지율 변화는 플러스 2.3. 모든 게 예측 모델 그래프에 따라 차분하게 흘러갔다. 그런데 갑자기 내 모니터가 깜빡였다. 화면 상단에 붉은 경고선이 떴다. 경고 예측 불가 항목 발생. 소속 국가 사우스 코리아. 분석 불가.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이런 메시지를 본 적이 없었다. 오라클이 예측할 수 없는 국가라니?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다. 내가 IT 부서에 전화를 걸었을 때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다. 첸 박사님, 오라클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특정 국가 데이터에 접근할 때 권한 문제는 아닌가요? 하지만 내부 코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라클은 완벽하게 작동 중이었다. 모든 센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모든 알고리즘이 정상이었다. 단지 한국이라는 국가에만 계산 불능이 뜬 것이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마주한 예측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고백이었다. 오라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설명해 보겠다. 지구 궤도를 도는 나사의 감시 위성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교통량, 전력 사용량, 인구 이동, 건설 현장의 변화, 농작물 성장 상태, 심지어 개별 건물의 온도 변화까지 감지한다. 이 데이터들이 양자 컴퓨터로 전송되면 딥러닝 알고리즘이 패턴을 찾아낸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2주일 전 오라클은 러시아 국경 지역의 연료 보급소 활동량이 평소보다 300% 증가했다는 것을 감지했다. 동시에 러시아 소셜미디어에서 형제국이라는 단어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크렘린 주변 교통 패턴이 변했다. 이 모든 미세한 변화들을 종합해서 오라클은 군사적 행동 가능성 92%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1월 초 중국 우한 지역의 병원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400% 증가했다. 화장장 운영 시간이 연장됐고 의료용품 관련 검색어가 폭증했다. 오라클은 이를 바탕으로 전염병 대유행 가능성 87%를 예측했다. 이런 식으로 오라클은 지금까지 테러, 자연재해, 경제위기, 정치적 변화를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해왔다.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 일본의 지진, 영국의 브렉시트 여파, 인도의 코로나 확산. 모든 것이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런데 한국만은 달랐다. 오라클이 한국 데이터를 분석할 때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모든 지표가 상충했다. 경제적으로는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데 혁신 지수는 폭등했다. 사회적 불안 요소는 높은데 국민 만족도는 상승했다. 자원이 부족한데 수출은 늘어났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영향력은 확대됐다. 가장 이상한 건 한국의 모든 행동이 불규칙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 위기가 오면 방어적으로 변하고 기회가 오면 공격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내가 동료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선배 분석가인 마이클 로드리게스가 이렇게 말했다. 첸,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운영의 공식을 따르지 않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나는 한국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발견한 것들은 정말 놀라웠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의 일이다. 오라클의 예측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고 중국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초기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랬다. 대구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오라클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 93%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이 정도 확산 속도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국은 단 2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갑자기 전국 곳곳에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생겨났다.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등장했다. 심지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지도로 보여주는 서비스까지 나왔다. 이 모든 게 정부 주도가 아니었다.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술을 개발했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마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오라클은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명령하면 시민들이 따르거나 반발하는 이분법적 구조였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기업, 시민이 각자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혁신을 만들어냈다. 결국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를 통제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오라클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 오라클은 이 상황을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분류했고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은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한국은 공급 부족 상황을 기회로 바꿔버렸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는 대신 더 고성능의 반도체 개발에 집중했다. 동시에 차세대 기술인 3나노, 2나노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더 놀라운 건 정부와 기업이 따로 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K-반도체 벨트 구축을 발표했고 기업들은 그 계획에 맞춰 투자했다. 대학들은 반도체 관련 학과를 확대했고 연구소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허덕일 때 한국은 오히려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까지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게 됐다. 오라클은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했는데 한국만 공격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한국의 문화 현상이었다. 2020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공개됐을 때 오라클의 예측은 간단했다. 한국 드라마,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 전 세계적 확산 가능성 낮음. 한국 드라마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큰 인기를 얻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인기를 얻는 수준을 넘어섰다.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할로윈 코스튬으로 등장했으며 각국 정치인들까지 언급하는 현상이 됐다. 심지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도 한국 관련 투자가 급증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BTS가 빌보드를 장악했고 블랙핑크가 전 세계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다.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의 필수품이 됐고 한국 음식이 뉴욕과 런던의 트렌드가 됐다. 심지어 한국어 학습자가 폭증하면서 듀오링고에서 한국어가 상위권에 올라섰다. 오라클은 이런 현상을 소프트 파워로 분류하려 했지만 기존의 소프트 파워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다.
보통 소프트 파워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확산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문화가 먼저 확산되고 그것이 경제력과 국가 브랜드로 이어지는 역순이었다. 더 신기한 건 이 모든 게 정부 주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류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실제 콘텐츠를 만든 건 민간이었다. 그리고 그 민간 콘텐츠들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라클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필하는가였다. 한국은 서구도 아니고 중국처럼 거대한 시장도 아니며 일본처럼 오랜 문화적 전통도 없다. 그런데 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걸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명확한 패턴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쌓이면서 나사 내부에서는 심각한 논의가 시작됐다. 오라클 시스템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한국이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위한 별도의 분석 모델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 논의의 결과로 2023년 초 한국 특별 분석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나사 역사상 단일 국가를 위한 특별 분석팀이 구성된 건 처음이었다. 팀장은 인공지능 전문가인 사라 윌슨 박사였다. 그녀는 오라클 시스템의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이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패턴도 읽어낼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윌슨 박사는 한국 분석을 위해 특별한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 지표뿐만 아니라 문화, 심리, 역사적 트라우마까지 분석 요소에 포함시켰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DNA 분석 결과와 언어학적 특성까지 고려했다. 석 달 동안 슈퍼컴퓨터가 돌아갔다. 한국 관련 데이터만 해도 테라바이트를 넘어섰다. 위성 이미지, 소셜미디어 데이터, 경제 지표, 문화 콘텐츠 분석, 역사적 사건들. 모든 걸 다시 입력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15일 결과가 나왔다. 그날 오후 윌슨 박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나사의 핵심 분석가들이 모였다. 윌슨 박사의 표정은 당황스러웠다. 여러분, 우리가 3개월 동안 한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단순한 한 줄이었다. 분석 불가 ANALYSISIMPOSSIBLE.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윌슨 박사가 계속 설명했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패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석을 진행할수록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운영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 동료가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분석 불가인가요? 윌슨 박사가 여러 그래프를 보여줬다. 첫째, 한국의 발전 속도는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보통 50년에서 100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30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둘째,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이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셋째, 한국의 문화 확산 방식이 기존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보통 문화는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확산되는데 한국은 문화 자체의 힘으로 확산됩니다. 윌슨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개념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이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집단 지성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 만든 최첨단 인공지능이 한 나라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한 것이다. 윌슨 박사의 발표를 듣고 나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5년 동안 데이터와 숫자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내가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했다. 2023년 5월 나는 생애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전시장이었다. 자동 출입국 심사, 로봇 안내원, 실시간 번역 서비스. 모든 게 매끄럽게 연결돼 있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다. 서울에 도착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다.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철역마다 있는 스크린 도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버스 정보, 현금 없이도 모든 걸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모든 게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사람들이었다.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에는 일종의 리듬이 있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을 관찰해봤다. 그는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의 표정을 읽고 날씨를 고려하고 시간대를 계산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치 하나의 인공지능처럼 정교했다. 지하철에서 본 학생들은 더 놀라웠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한 학생이 이번 역에서 환승하면 더 빨라라고 말하면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받아들였다.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있었다. 강남 테헤란로를 걸으면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이 개발하는 기술들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게임, 앱, 인공지능, 바이오.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홍대 거리였다. 젊은 예술가들이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창작물은 기존의 장르를 넘나들고 있었다. K-팝, 재즈, 클래식, 전통음악. 모든 게 섞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이 예측 불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이 나라는 개인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전체를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나는 부산으로 향했다. KTX를 타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 전원의 논밭으로 다시 부산의 바다로. 부산에서 만난 조선소 기술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자랑은 크기가 아니라 정확성이에요. 우리가 만든 배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단 한 번도 약속한 시간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의 말에서 나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단순히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완벽함은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내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라산을 오르면서 만난 등산객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았다. 물을 나눠 마시고 길을 알려주고 힘든 사람을 격려했다.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제주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와 나눈 대화가 지금도 생생하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변화하나요? 내가 물었다. 빨리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답했다. 우리는 항상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웠거든요.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한국이 예측 불가능한 이유는 변화가 이들의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낸다. 한국에서의 3주일을 마치고 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떤 단어로도 내가 경험한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휴스턴에 돌아온 후 나는 한 달 동안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다. 하지만 기존의 분석 틀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인간의 뇌를 생각해보자. 뇌는 100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뉴런은 단순한 신호를 주고받을 뿐이다. 하지만 이 1000억 개의 뉴런이 연결되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창조하는 의식이 탄생한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5천만 명의 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 지성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나는 한국의 여러 현상들을 다시 분석해봤다. 코로나 대응의 경우 정부가 방역 지침을 발표하기도 전에 시민들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도 전에 직장인들이 먼저 요구했다. 병원이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도 전에 IT 기업들이 먼저 추적 앱을 개발했다. 마치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대응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 개발, 정부의 정책 지원,
대학의 인재 양성, 중소기업의 부품 공급. 이 모든 것이 서로 따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한류의 경우 BTS의 성공이 K-드라마의 인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한국 음식과 화장품의 확산으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어 학습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나 대기업의 거대한 계획은 없었다. 각각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마치 정교하게 계획된 것처럼 완벽했다. 나는 이런 현상을 분산형 지능 디스트리뷰터드 인텔러전스이라고 명명했다. 중앙 집권적인 명령 체계가 아니라 각 개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이건 기존의 국가 운영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미국식 자유주의도 아니고 중국식 국가주도형도 아니며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나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살펴봤다. 수천 년 동안 외침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은 민족.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민족. 분단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룬 민족. 이런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본능.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 서로 다른 개체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집단 지성. 한국에 다시 가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한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은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서구의 개인주의도 아니고 동양의 전체주의도 아닌 우리라는 독특한 집단 정체성이 있어요. 이 우리 안에서는 개인이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동시에 전체의 이익도 고려해요. 한 벤처 기업가는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외부의 위협이 생기면 즉시 협력해요. 마치 형제들이 서로 싸우다가도 외부에서 누가 건드리면 함께 나서는 것처럼요. 한 예술가는 더 감성적으로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잘 되고 내가 힘들면 누군가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나는 한국의 예측 불가능성의 근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 연결망이었다. 서구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지만 때로는 개인들이 고립되어 전체적인 시너지가 부족하다. 동양의 전통 사회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창의성이 억압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개인의 창의성과 집단의 협력이 동시에 최대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개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지만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국가의 특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였다. 인류 역사를 보면 문명의 발전은 항상 연결의 확장이었다. 부족사회에서 도시국가로, 도시국가에서 민족국가로, 민족국가에서 글로벌 사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연결될 때마다 문명은 도약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결은 모두 물리적 연결이었다. 같은 지역에 살거나, 같은 언어를 쓰거나, 같은 제도 아래 있거나.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신적 연결이다. 물리적으로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그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정신적 연결망이 만들어내는 집단 지성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보다 강력하다. 중앙정부의 명령보다 빠르고 시장 경제의 논리보다 효율적이며 민주주의의 절차보다 정확하다. 그래서 오라클이 한국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라클은 기존의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매 순간 새로운 패턴을 창조해낸다. 나는 이런 현상을 창발적 지능 이머전트 인텔러전스이라고 불렀다. 개별 요소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 개미 집단을 생각해보자.
개별 개미는 단순한 행동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만 마리의 개미가 모이면 복잡한 도시를 건설하고 효율적인 먹이 수집 시스템을 만들고 외부 침입에 완벽하게 대응한다. 이것이 창발적 지능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개별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5천만 명의 한국인이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면 전체적으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내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실험이다.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지혜를 동시에 최대화하는 시스템. 기술과 인간성을 조화시키는 모델. 경쟁과 협력을 통합하는 사회. 이런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한국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이 예측 가능한 과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모델의 영향은 이미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핀란드는 한국의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르완다는 한국의 발전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모델이 단순히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건 특정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 우리는 보통 개인을 가장 작은 단위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도 수많은 세포들이 협력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가족을,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공동체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층위들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하는 현상이다. 세포가 개체를 위해 헌신하고 개체가 집단을 위해 기여하며 집단이 다시 개체를 보호하는 선순환.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한국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공지능이 한국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똑똑해도 기계적 지능이다.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찾고 미래를 예측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기적 지능이다. 매 순간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발생한다. 나는 지금도 나사 내부 시스템에 뜬 그 빨간 경고선을 잊을 수 없다. 경고 예측 불가 항목 발생. 소속 국가 사우스 코리아. 그 경고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이로움에 대한 알림이었다. 우리가 만든 최첨단 기술이 처음으로 마주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고백이었다. 한국의 빛은 단순한 도시 불빛이 아니다. 그건 5천만 개의 꿈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희망의 빛이다. 패턴이 없고 계산이 불가능하며 예상은 빗나가지만 결과는 매번 전 세계를 앞선다. 그래서 아름답다. 서울의 한강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강물은 매 순간 흘러간다. 같은 물이 두 번 흐르는 법은 없다. 하지만 강은 계속 존재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한국도 그렇다.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영원하다. 나는 이제 데이터와 숫자만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이야기다. 통계 뒤에 숨어있는 꿈과 희망이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증명이다. 개별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무한히 강해지는 존재.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창조하는 존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경이로운 존재.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서 전 세계 리포트를 볼 때마다 한국 섹션에서 잠시 멈춘다. 여전히 빨간 경고선이 떠 있다. 여전히 예측 불가라는 메시지가 뜬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심한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동료들이 물어본다. 한국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은 없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한국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한국이 아닐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은 이미 과거의 것이니까요. 한국이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는 과거의 패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개인의 꿈과 집단의 지혜가 만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부산의 어느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오라클 시스템이 다시 한번 멈춰서는 순간을. 그리고 모니터에 새로운 경고 메시지가 뜨는 순간을. 경고 예측 불가 항목 발생. 소속 국가 사우스 코리아. 그 경고는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의 신호다. 기계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증거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놀라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우주는 조용하다. 하지만 지구는 시끄럽다. 특히 한반도는 더욱 시끄럽다. 5천만 명의 꿈이 만들어내는 소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소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함성. 인공지능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인간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린 늘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면서도 가끔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어 하죠.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매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며요. 그건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그런 기적의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빛나길 바랍니다.